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망이 필요한 남자 김준우입니다. 네, 누구시죠? 저 김준우입니다. 네. 오늘도 김민하 평론가님과 함께 김준우의 야망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는 없어요, 오늘도. 네. 너무 비싸니까 화이트보드가. 아니, 놀 데가 별로 없어요, 공간적으로. 그래서 뭐 하여튼 조만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에 찾아보니까 어디서 그 칠판에다가 막 쓰면서 강의한 영상이 있던데. 그 한겨레에서 네. 그런 컨셉으로 이제 한 적이 있죠. 네. 그래요? 올해였던 것 같은데? 네, 그걸 이제 무참하게 이제 네. 그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네. 무참하게. 네. 네. 아쉽군요. 일단은 어제 얘기부터 해보죠.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보궐선거, 서울시 교육감, 그 다음에 강화 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전라남도 영광이랑 곡성 군수 선거. 어떻게 보면 결과값 자체는 뭐 큰 틀에서 뭐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난 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구성을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는 약간 미묘한 시각차나 의견차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디서부터 가볼까요? 제일 흥미로운 건 역시 영광 군수 선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뭐 어떻게 봤어요 그걸? 영광 군수 선거가 이제 초기에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이게 쭉 치고 나가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또 이제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이제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장현 후보가 좀 3등으로 떨어지는 이제 조짐을 보였고, 결과는 그렇게 돼서 결국 이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진보당의 선전,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너무 많은 것을 재보궐에 걸면서 나름 좀 내상을 입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이기중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뭐 아냐고 물어본다면 네. 안다고 대답해야죠. 네. 정의당 부대표를 했던 이기중 씨가 이기는 중. 작년에 이제 그 부대표를 사퇴하면서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 며칠 전에 이기중 부대표 그 페북 패친이니까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재보궐에 너무 많은 걸 걸었다. 마치 작년에 그 서울 양천구청장, 강서구청장 선거에 너무 많은 걸 건 정의당과의 기시감이 든다라는 이제 뉘앙스의 멘트를 이제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국 대표가 뭐 전남에 내려가서 이렇게 쭉 한 달 이상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는 정의당 출신만 할 수 있는 평론이네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에 정의당에 많은 걸 걸었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대부분 몰라요. 대부분 모르죠. 그러니까 이 방송이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어차피 뭐 우리가 뭐 50만 명씩 보는 방송도 아니고 보는 사람이 보는 방송인데. 야, 이 소중한 그 시선. 소중한 시선. 근데 어쨌든 그냥 곡성 군수 선거처럼 그냥 뭐 30몇 % 뭐 의미 있는 득표를 얻었다 이러면 사실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진보당한테 이제 역전을 당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다음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이제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대표도 막 여러 차례 내려가고 했는데 이기긴 이겼지만, 그러면 이제 100% 중에 민주당 후보는 40%의 득표율을 얻은 거고, 나머지 두 정당, 진보당이랑 조국혁신당이 합치면 사실 과반이 넘는 거니까, 지방선거, 특히 호남 선거에 있어서 낙관할 문제가 아니라 이 구도와 어떤 후보 구성에 따라서 만만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또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흥미로웠던 것은 이준석 대표는 조국당은 선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준석 의원은 저렇게 얘기를 할까 생각해보니까, 뭐 정의당도 마찬가지지만 개혁신당 아예 후보를 하나도 못 냈어요. 그러니까 소수 정당이 선전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조국 당이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너희는 한 명 출마도 못했는데 뭐 하는 얘기냐, 그럼 너희 더 망했구나, 이렇게 얘기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뭐 어느 당을 공격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뭐 꼭 독식하는 게 호남 정치 자체에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데, 그 구도의 플레이어가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지지율 호남에서 1등 정당은 조국혁신당이었고,
그거에 비하면 조국혁신당이 조금 내상을 입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진보당의 참 기세가 참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만만치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제일 많은 선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이제 곡성 군수 선거에 비하면. 한번 출마해보지 그랬어요. 영광에. 영광 군수로 한번. 왜 그러십니까? 야망을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몇 달 전에 주소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출마할 수 없죠. 치밀하게 준비를 하시지 그랬어. 치밀하게? 네. 뭘 치밀하게 준비를 해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번 재보궐선거에 사실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군이 호남 정서를 다 대변하는 거냐, 영광 군민들이. 그렇진 않죠. 그것도 아니고 영광군의 특성이 있는 건데 영광군이라는 공간에 그러한 공간에서만 또 이제 이 관철될 수 있는, 통용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선거 전략이라는 게 또 있는 건데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느냐라는 또 문제도 있는 건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 될 문제인 건데 그게 그러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호남의 맹주가 누구냐하고는 별 상관없는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네. 많은 경우에는 아니요. 그래서 다들 이제 재보궐선거 이 결과를 놓고 이제 주로 그건데 호남의 맹주가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다른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가서는 다 그 얘기는 했습니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호남의 맹주가 누구냐하고는 별 상관은 없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뭐 이재명이 위기다, 뭐 조국이 위기다,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 그거는 사실 큰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의 진로나 뭐 이런 거하고는 이제 평가해 볼 지점이 있는 게 그러니까 소수 정당이 선거에 도전했는데 어떤 성과가 나왔느냐의 문제는 일반적인 이제 거대 정당이 선거에 도전했을 때 내는 성과하고는 판단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달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원하는 게 애초에 뭐였고 목표가 뭐였고 그 목표를 달성했는가. 늘 그게 문제인 거죠. 소수 정당은. 네. 어떤 소수 정당은 가령 선거 비용 보전받는 게 목표일 수도 있는 거고. 15%.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선거 비용만 보전받고 이름만 알리면 된다. 맞아요. 어떤 소수 정당은 이 지역구에서만큼은 당선자 내는 게 목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떤 소수 정당은 뭐 그냥 출마의 의의가 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데 저는 이 조국 혁신당의 이번에 사실 좀 의문은 이 선거에 응하는 목표가 뭐였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저는 그게 이번 결과 엮여가지고 좀 치명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목표가 불분명해 보이면 당선되지 않으면은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당선되지 않으니까 사실 지금 목표를 달성을 못한 것처럼 된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이 뭐 이 선거에 임하면서 사실 어울리지 않는 목표지만 호남에서 한번 선거 비용을 보전받아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그게 목표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쵸. 그런 거였으면 뭐 할 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의문이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조국 혁신당이 앞으로 어떤 노선을 갈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내부의 의견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도 몰라요. 이 재보궐선거를 왜 이런 방식으로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가령 조국 혁신당이 앞으로 제3당 노선을 확실하게 가겠다. 그래서 지방선거 독자 대응하고 지방선거에서 이 재보궐선거에 임하는 목표가 조국 혁신당을 잠재적으로 지지하는 유권자층과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 이제 선거에 좀 도전해보고 싶은 잠재적인 후보층에게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과는 별개의 정치 노선을 가지고 앞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지난번엔 지민 비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별개의 정치 노선을 가지고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그게 생존에 어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심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지방선거에 분명히 이제 별개로 대응을 하고 그럼 지방선거에 이제 독자 대응을 했으면 대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선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모르겠어요. 막판 단일화를 하고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독자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대선 다음에 총선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총선도 분명하게 이제는 지민비조 없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선, 대선, 총선을 하나로 엮는 이게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 선거죠.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근데
확실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냐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의 지금 포지션이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하고 완전히 그러면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색깔과 어떤 정책적인 준비나 이런 게 돼 있느냐,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지자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의문인 상태에서 뭐 이런 성적이 나오니까 더 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힘이 반동 형성이 되니까 오히려 그럼 앞으로 민주당하고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있어서 더 이제 좀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 선거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선거는 이제 그런 거죠. 애초에 호남에서 호남 지역민들 입장에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기대나 이런 게 약간 뜨뜻미지근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난 총선에서 의석수를 많이 몰아줘봤는데 별로 윤석열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정권 내준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 그렇게 뭐 잘 혼내주는 것 같지도 않고 호남 정서에서 보면 수도권의 그 중간층 정서하고 좀 다르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호남 정서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뭐냐 답답하다. 근데 어쨌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하여튼 윤석열한테 당한 사람인데 시원하게 뭐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국혁신당에 쏠린 측면이 있는데 이 선거는 뭐였냐면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호남의 국민의힘입니다.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그런 구도가 또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번에 영광 같은 경우에는 최대 동원이 된 거 아닙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쵸. 선거에 참여, 그러니까 꼭 투표율이라는 지표를 갖다 대지 않더라도 선거 참여 정도가 굉장히 높은 선거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선거에 다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역시 조직이 잘 돼 있는 쪽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 안 나와도 사람들이 안 나와도 조직이 잘 돼 있는 쪽이 유리하고 근데 적당한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달성 가능한 고 투표율에서는 이게 투표율이 좀 높은 수준이네. 그러면은 조직된 어떤 유권자층보다 조직되지 않은 유권자층이 그거를 메꾸니까 그러니까는 조직되지 않은 층도 유리해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예 다 나와버렸다. 그러니까 요 조직되지 않은 층도 나올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초과하는 어떤 초과하는 어떤 그 동원이 있어가지고 다 나왔다. 그럼 조직된 층도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조직력 있는 쪽이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 나온 거예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막판에 조직된 쪽이 유리한 선거가 됐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1등을 하는 구도가 된 거고,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조직된 선거를 한 또 하나의 축이 진보당인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 조직된 선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보당 조직의 장점이 뭡니까? 한다면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익히 알지 않습니까? 장난 아니죠. 네. 네. 우리 익히 알아요.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놀랬나봐요. 자기네 뭐 한 5명 나와 있는데 저쪽에 30명 나와 있고 이래가지고 힘들었다. 네. 의원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익히 안다. 음. 심지어 당해봤다. 네? 당해봤어요? 당해봤냐고요? 여러분은 지금 진보정당 당직자 출신의 네? 김민하 선생님과 당해봤냐고. 당해본 사람만 아는 울분이야 이거는. 네? 나 할 말 많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 네. 진짜로. 네. 근데 뭐 그것도 근 뭐 20년 됐으니까 제가 이제 긴 말을 말씀 안 드리고 그냥 그 얘기만 진짜 1시간 할 수 있다. 정말. 근데 아무튼 다들 오셔가지고 그 농사를 도와줍니다. 농사를 돕죠. 네? 농활. 제가 그 아는 기자 중에 전남 영광 출신의 기자님이 있더라고요. 네. 자기가 고향이니까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거 오셔갖고 고추를 따고 있다. 그걸 다 따고 있다 그거를. 당원들이. 그리고 칼을 갈아주고 있다. 칼을 갈아주고 있다. 쓰레기를 줍고 있다. 선거 기간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 동네. 쓰레기가 씨가 말랐다. 조직력의 선거를 하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조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무슨 민족 해방을 위해서 조직이 되신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분들 찍어줘야지 이렇게 조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등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인구수가 많지도 않으니까. 조직돼서 운동을 하면 먹힐 수 있는 효과의 효능감이 훨씬 높아지죠. 그렇죠. 작은 데일수록.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지방 소멸의 어떤 그 단면과 그다음에 이런 이제 어떤 종류의 그 선거 공학이 시너지를 내면서 만든 어떤 풍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조국혁신당의 어드바이스를 할 처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냥 영광 곡성 두 군, 왜냐하면 어차피 금정에서는 말도 많고 뭐 탈도 많았지만 저는 뭐 처음부터 단일화 할 거라고 봤고, 그래서 뭐 곡성이랑 영광에서 그냥 무난하게 2등을 했어도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큰 스크래치는 안 났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존재감이 있다, 우리는 30% 이상 나오고 후보의 구성에 따라 해볼만 하다, 그러니까 호남에 있는 정치인 지망생이요, 민주당이 좀 안 맞다고 하거나 당신이 비명이거나 심리적 친문이라고 한다면 와라, 우리 당의 문호는 열려있다, 이 시그널이 나갔어야 되는데 진보당이 이렇게 팍 출격을 해가지고 약간 갑자기 어택을 맞아가지고 약간 이제 외상을 입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이 그냥 드는 거죠. 사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거 있어요. 개별 선거는 그 동네의 어떤 고유한 그 특성이 있는데 이걸 괜히 전국판의 것으로 과잉 해석하면서 이제 얘기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사실 뭐 금정구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가 무슨 뭐 부정부패 혐의로 아니면 뭐 백지신탁 해가지고 말이야, 구청장이 그만둔 것도 아니고 작고 하셨죠. 그래서 생긴 선거니까 원래 금정이 포바시고, 근데 막 금정을 통해서 뭐 부산을 뭐 아니면 금정이 여전히 뭐 민주당이 떨어지니까 뭐 부산 사람들이 뭐 정권 비판 안 한다는 둥, 뭐 이거 완 경강부회한 해석들을 막 이렇게 하면 지역의 일꾼들을 지역에 그냥 보궐선거로 뽑는 건데 과잉 해석하는 건 문제죠. 금정의 경우에는 그 프레임들을 여긴 특이한 게 그 프레임들을 여당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물론 이제 이거를 정권 심판론으로 가져가고 이제 부산 금정에서 한번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총선에서 이 범야권이 192석, 그래서 200석을 8석 모자라게 채웠는데 그게 PK에서 민주당 안 밀어줘서 그런 것인데 이번에 좀 그걸 채워봅시다, 뭐 이런 담론으로 좀 몰아가려고 한 게 이제 민주당인데, 그게 사실 저는 좀 먹히나 좀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쵸. 말씀하신 그런 구도인데 네. 이 지역에서. 근데 그런 구도를 강화한 게 여당이에요, 이게. 나는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이제 여야 후보가 비등비등하게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여당 지지한다고 말하기 창피한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지역의 선거 구도가 그런 거하고 여론조사에서 내가 뭐 이거 후보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그치. 아니 뭐 이 정권이 뭘 상식적으로 좋은 일을 해야 내가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죠. 이게 뭐예요, 엉망진창이 이게. 그죠, 완전 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는 말을 안 하고 대답을 안 하는데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리고 뭔가 금정에서 질 수도 있겠는데 이러니까 친윤 쪽에서 이거 지면 한동훈 대표한테 선물을 한번 줘야겠어. 비대위라는 선거를, 아니 저 선물을 비대위라는 선물을 주고 뭐 한간에 무슨 뭐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쌍권이 뭐 대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랬잖아요. 권성동 의원이랑 그다음에 뭐 권영세 씨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선물로 준비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리고 용산이 독대 자꾸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독대하자고 그랬는데 하자 그래, 독대 언제 하느냐? 재보궐선거 끝나고.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에 지면은 내보내려고 한동훈 대표한테 너 선거 맨날 지면서 총선도 지고 재보궐선거도 졌는데 여기 와가지고 또 김건희 여사가 어쩌고 뭐 그런 소리 하려고 그런 소리를 또 해? 너는 왜 만족을 할 줄 몰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혼내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제가 기사를 읽다 보니까 세계일보인지 뭐 이런 데 보면은 막 그런 얘기, 한 친윤계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같아선 차라리 재보선에 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부산 금정에서 지는 게 낫겠다. 여권 단일화를 위해 여권의 조직 한동훈 대표가 그만큼 밉다.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물고 늘어지냐 왜? 그렇죠. 벌써부터 재보선 질 거를 대비해서 김건희 여사 때문에 졌어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졌어요. 한동훈 대표 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한동훈 대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는 사실은 지난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떠들썩하게 치렀더니 오히려 정권 심판론만 강화돼가지고 우리가 망했다, 요 평가가 있어서 이 선거 조용히 치르려고 그랬는데 아예 안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여기 6번 가고 막 반팔 막 4시간씩 걷고 막 반팔 입고 무슨 뭐 종단 유세를 하고 워킹으로, 그렇죠? 도보 종단 유세를 하고 뭘 이렇게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해가지고 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거를 다 융단 폭격해가지고
결국 20% 이상 차이로 이긴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또 의기양양해져가지고 한동훈 그치. 대표가. 뭐 덕분에 이제 김건희 라인 인적 쇄신 해야 된다. 이제 강하게 치고 받더라고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쏟아부으면 다른 데도 아니고 PK 지역에 예. 그것도 거기는 원래 20% 이상 이겨야 되는 지역인데 그렇죠. 서울로 치면은 서초나 강남 정도의 뭐 송파? 왜 뭐. 보수세가 있는 네. 지역인데 네.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그렇죠. 그런 지역에서 당연히 그렇게 쏟아부으면 조직 총동원하고 그 정도 나와야지. 그러면 20% 이상 이기죠. 그러면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건 대표가 권영세 대표도 이기죠. 네, 제 실력이 제 실력이 나온 거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근데 제 실력이 나온 걸 가지고 또 지금 중앙 정치에 와서는 이기는 공식을 찾아냈다. 아. 한동훈 대표. 아. 이기는 공식은 뭐냐?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것이다. 아. 그래서 김건희 여사 똑바로 하시오.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또 양쪽이 또 이렇게 한판 붙는 모양새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역 선거가 지역 그쵸. 선거를 중앙 정치로 갖고 와가지고 요 담론을 만들고 있는 게 여야 관계가 아니라 여당 내 내전이라는 게 이게 특이한 점이다. 이 지역은.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연결해 갖고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강화예요. 인천 강화예요. 여기도 진짜 보수 세계 강한 데인데 네. 여기는 조선일보 기사만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예년 분위기로 가면은 여기도 20% 이상 이겨야 된다. 그렇지 원래 그렇죠. 근데 여기가 뭐 물론 보수 후보가 좀 갈린 측면도 있는데 안상수 네. 후보? 안상수 씨가 나와가지고 일부를 가져가긴 했어요. 몇 표? 아니 근데 좀 적더라고 생각보다. 그쵸, 한 자릿수를 가져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 정도 차이가 난 거잖아요. 네. 8.8%인가 그렇잖아요. 상당히 적게 난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인천 강화가 거기 인구 대비 당원수 제일 많은 데거든요. 국민의힘이. 완전 보수의 텃밭. 그렇죠. 그런데도 요거밖에 차이가 안 났으면 이거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그렇죠. 원래는. 일인데 네. 지금 부산 금정에 취해 있을 때냐 약간 요런 그렇게 대놓고는 표현은 안 했는데 조선일보 기사 약간 그런 뉘앙스를 넣어놨습니다. 그럴 때 보면 조선일보가 똑똑해. 네. 네, 확실히. 그러니까 굳이 그 문장을 쓸 이유가 없는데 여기는 20% 이상 이겨야 되는 데인데 야. 8.8%밖에 차이가 안 났다. 그걸 넣어놨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라는 근데 거를. 그것도 사실 또 안상수 후보가 없었으면 그래도 최소한 15% 이상 이겼을 텐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굳이 또 평가를 하자면 그럼 안상수는 왜 뛰쳐나가서 거기 나왔느냐에 대해서 그쵸? 뭐 누가 안상수 씨를 지금 공천을 주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면 왜 정리를 못하냐 보수 정치는. 그쵸? 거기서 왜 그러면 그 정도의 표는 거기로 왜 갔느냐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이냐. 요렇게 한동훈 대표한테 뭐 누군가가 문제 제기할 수 있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서울 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보수들이 네. 맨날 이제 보수들의 이제 늘 알리바이가 있죠. 네. 우리가 단일화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단일화가 안 돼 갖고 우린 말이야 네. 맨날. 그치. 그래갖고 이제 맨날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데가 하는 얘기가 이거 정당 공천해야 돼 무조건. 정당 공천을 해야 이게 저기 정리가 되지. 교통 정리가 되지. 정당 공천을 하니까 맨날 진보들은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어가지고 무조건 단일화를 하는데 보수들은 이거 뭐 우리는 일반적인 선량한 사람들이어가지고 단일화가 안 되잖아. 전혀 아니죠. 진보들은 어쨌든 간에 저 장기간 뭐 그게 시민운동이든지 뭐든지를 하여튼 보수들한테 뭔가 맞서면서 해온 가닥이 있어가지고 그게 저 이심전심 해가지고 되는 단일화의 그 뭐랄까요 코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코드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 죽일 놈 되는 그 코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교육감 선거는. 네. 근데 보수는 돈 문제, 조직 문제 이런 게 걸려 있어서.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그 강원 교육감 선거를 이제 보수 교육감이 민병희 교육감 삼선 끝나고 이제 차지했는데 거긴 또 갈렸어요. 강원도는 진보가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안 된 그런 케이스도 그렇죠. 있긴 한데. 근데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식도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만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뭐 지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또 그것도 나름대로 핑계를 막 만들어갖고 무시하기도 하고 핑계를 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일 큰 전장인 서울에서 한 거 아닙니까 보수가. 그렇죠. 뭐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한 명이 뭐 끝까지 버텼다. 끝까지 버텼다고 하는데 그건 그거고 자기들이 했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전혁 후보 그 저기 플랜카드에다가 금메달처럼 중도 보수 단일 후보라고 자기들이 박아놨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요 정근식 이제 당선자 측이 무슨 은메달을 달아놨어요. 처음에 민주진보 단일 후보라고. 색깔이. 네. 조전혁 후보 측 나는 그 플랜카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엄마
이번에는 조전혁이지 이랬고 난 뭐지 이게? 그다음에 다른 데 갔더니 또 아빠 이번에는 조전혁이지? 옛날에 뭐야? 정동영 후보가 저기 전주인가 네. 재보궐 나왔을 때 어머니 정동영입니다. 이거 카피한 거야. 아니 근데 그거는 그래도 뭔가 이 약간 광고 문구의 네. 스타일이었는데 좀 세련미가 있었죠. 그게 뭐 돌아온 탕아 이런 분위기잖아요. 예. 이게 서울 중앙정치 가고 서울 가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던 정동영이가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불살라 보겠다. 마당에 무릎 꿇고 앉아서 어머니 정영이 왔습니다. 그럼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뭐 저기 고생하다 왔는데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아빠 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조전혁 후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조전혁 후보가 자기 그 늙으시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빠 조전혁이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선거 운동이었지만 아무튼 먼저 은메달을 달아놓은 정근식 후보에 맞서서 그런 건지 금메달 딱 달아놨잖아요. 단일 후보다. 단일화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진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알리바이도 없잖아요. 우리는 단일화를 못해서 졌다라는. 근데 오늘 조선일보를 딱 보는데 모든 그 선거구에 대해서 이번에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해놨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직선제 그만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 투표율도 낮고 이거 뭐 무슨 뭐 쟁점도 없었고 나쁜 사람들이 교육감 선거 하는지도 모르고 이거 직선제 할 필요가 있냐? 이딴 선거 왜 하냐? 근데 사실 그런 지적은 맞는 측면도 있어요. 이번에 쟁점 형성이 잘 안 된 건 맞다. 그러니까는 사실 교육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쟁점을 가지고 한번 좀 선명하게 이게 붙어봤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건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뉴스를 계속 보는 저도. 그러니까 정책을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뉴스에서 이거를 어떤 선거 구도로 다루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정근식 교수님 뭐 이제 무상교육 후퇴할까봐 그거 막아내겠다. 뭐 그다음 뭐 친일 교육 뭐 얘기하고 그렇죠. 역사교육 바로 하겠다. 뭐 그 정도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제가 지켜본 교육감 선거 중에 가장 그 어떤 심할이 없는 정책적 대립이라든가 이런 야마가 게 없었다. 예, 구도가 쫙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안 보이는 선거이지 않았나.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뭐 사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이 그냥 별다른 이슈를 새롭게 이제 제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수 분열로 사실 또 이제 약간 당선된 감도 없잖아요. 그것도 또 있었잖아요. 지난번. 그래도 뭐 왜냐하면 그때는 오세훈 시장이 되고 사실 이게 런닝메이트제나 뭐 이렇게 갔으면 보수가 또 이길 수도 있는 판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선거는 지나갔고 물론 이제 또 내년에도 하겠죠. 우리 또 이제 누구죠? 영등포 구청장인가? 구로구청장인가? 구로구청장. 문현일 씨인가? 뭐 하여튼 네, 뭐 문 엔지니어링. 네, 뭐 자기 회사 백지 신탁 못 하겠다고. 야망 있는 분이에요, 아주. 네. 야심만만한 분이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그걸 괜찮다고 생각했나? 왜 나옵니까 선거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잘 돌아가고 이제 뭐 이렇게 공적인 뭔가 치적이나 뭐 이렇게 뭘 하나 달고 싶었나 보지. 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진짜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 거 보면 열받지 않아요? 아니 누구는 그거 한번 되려고 인생을 갈아놓고 별짓을 다 하는데 정작 된 어떤 분은 그 회사 그 백지신탁 안 하겠다 하기 싫다고 그거 재산을 지키겠다고 그치. 구청장은 안 하겠다 사퇴하고 장난치는 겁니까? 그런 거는 뭐 이제 무슨 선거 비용을 개인한테 받아내든가 뭐 무슨 뭐 그런 일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몇 억 드는 건데. 받아내자. 가서 빼들어 가죠 지금 차 타고. 아니 그거는 좀 그렇고 너무 홍길동적이고 사적 구제는 안 된다. 네, 제가 또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자격증인데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어쨌든 선거는 이렇게 됐고 덕분에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제 김건희 라인 척결로 이제 말을 이제 세게 나가가면서 전국이 조금 더 다르게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심거리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독대를 뭐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성과가 나오는 그림을 만들 거냐 아니면 파탄 나는 그림으로 만들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말은 여러 가지 하겠지만 오히려 선거를 졌으면 파탄 나는 그림을 유도했을 것 같아. 한동훈 대표도. 그래서 대통령한테 뺨 맞고 나오는 그림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재보궐선거 졌으면 만약에 진짜로 뭐 그럴 리가 없긴 한데 부산금정에서 졌으면은 가가지고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진 거 아니에요. 근데 졌으면 사퇴했겠지. 예? 사퇴했겠지. 아이 뭐 지금 그것이 이제 김준우의 야망이 실현된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인데 옳게 된 나라의 모습인데 지금 그렇게 된 나라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 지금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곳이에요 여긴 지금. 예? 어려워. 네. 한국에서 살아남기가. 지금 사퇴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식을 하기 때문에 사퇴할 수 없다. 그럼 이 사람들은 사퇴를 안 합니다. 난 맞아. 이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들은 사퇴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하면은 사퇴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은 한동훈 때문에 진 거 아니야 이러면은 이분들은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진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그걸로 막 하다가 이제 뺨 맞고 나오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용사는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갔을 건데 이번에 어쨌든 자기들 딴에는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의기양양 기세등등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용산에 가서 성과가 있는 그림을 만들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용산의 태도는 고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변할 수 없다. 거기는 변하지 않는데 변하지 않는데 성과가 있고 없고는 한동훈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진 거 얘기예요. 용산의 태도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성과가 있다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용산의 이 정해진 태도를 오케이 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요거에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뺨 맞고 나온다는 얘기는 용산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뭐냐면 동훈아 잘 들어. 예? 명품백 의혹은 불기소됐다. 도이치모터스도 불기소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거 불기소됐다. 어? 그리고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가 뭐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과든 유감 표명이든 뭐든지 하겠죠. 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안 한 거는 선거 결과 보고 끝까지 짱 본 거지 뭐. 그것도 있고 또 이제 법 논리에 이제 민감하신 분들은 사과든지 뭐든지 하면 어쨌든 사실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다음부터는 법적인 논쟁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좀 망설여졌을 수 있는데 이제는 불기소가 됐잖아요. 그럼 도의적 사과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요런 거 하고 그다음에 제2부속실을 안 만들잖아요 아직까지. 뭐 얼마나 엄청난 걸 만들길래 공사를 해야 되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걸 한참 전에 얘기했는데 나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배트케이블 같은 걸 만드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뭐 화면을 막 200개를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다 보고 있는 거냐 그런 정도를 만드는 거냐 이거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공사 안 한대요. 안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하겠다. 근데 국정감사 끝나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또 수의 계약해야 돼서 그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국정감사 때 물어보면은 안 되나 봐. 또 제2부속실은 어떻게 되고 있냐를. 그러니까 안 하다가 국정감사 끝나면 이제 할 것이다. 그래서 제2부속실 하고 혹시 뭐 특별감찰관 얘기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 하고 요 세트를 갖고 설득을 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이 정도 우리가 하는데 요거 받고 만족하시오. 요게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걸 받을지 말지는 한동훈 대표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목을 졌으면은 여사 라인도 정리하시고 뭐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추셔야 되고 이러면서 아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의기양양 기세등등 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일단 수용을 하면서 나오면서 그래도 한마디는 이걸로만은 끝나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 소통해 가면서 더 이제 좀 이 고쳐 나가겠습니다. 차차. 나라가 계속 망한다는 얘기네요. 요 정도 제스처 취하지 않을까. 저만의 생각이에요. 네, 진짜. 근데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이제 검찰이 이제 수그리고 불기소를 도이치모터스까지 했어요. 물론 이제 공범들 재판이 또 여전히 진행되고 기소가 그때 됐기 때문에 시효 문제가 이제 좀 정지된 걸로 보면 특검을 통해서 이걸 다시 돌파할 방법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특검법을 다시 발의를 어차피 민주당은 세 번째로 할 거고 다시 땡길 텐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독대를 해서 정리를 하고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특검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아, 그쵸. 근데 그 와중에 명태균 아저씨, 모든 것을 아는 명 박사님 문제가 이제 어떻게 터지냐에 따라서 변화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건 이제 뭐 어떡합니까? 명태균 씨를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또 멈췄잖아. 2,000장 중에 200장을 푼다 그러더니 지금. 그거는 이제 왜냐면 명태균 씨가 그 뭐 푼다고 할 때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김재원 최고가 뭐 사과를 사과해라. 한다든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풀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판을 보면 그러니까 선수들 아닙니까? 명태균 선수, 김재원 선수, 홍준표 선수, 다 한 발씩 물러났어요. 오세훈 선수. 네. 그러니까 총을 쏘는 것 같지만 네. 총을 막 팡팡팡팡 쏘다가 분명히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는데 총알이 없어. 어느 순간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팡팡팡팡 이러면서 이제 천천히 내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검찰은 이자를 왜 안 잡아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내가 이자랑 같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쾌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자를 고소도 안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조차 않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그리고 김재원 최고도 보면 제가 듣기로는 뭐 어디에 뭐 또 유튜브인지 어디에 나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태세였는데 그걸 안 하기로 했다. 뭐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뭔가 정무 라인이 작동하고 있는 거다. 그게 뭐 정무 라인의 효과인지 아니면 본인의 결심인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황은 뭔가가 작동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또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다른 이제 용산 출신인 인사가 어디 출연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펑크냈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거는 이 건인지 다른 건인지 제가 모르겠으나 아무튼 좀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스피커들이 지금 몸을 사리는 이런 흔적들이 지금 있기는 하다. 그러면 명태균 씨도 아무튼 뭐 계속 폭로를 계속 이어가서 자기한테 뭐 다 좋을 건 없거든요. 그렇죠. 감옥 가야죠 그러면. 그러니까는 지금도 가야 될 텐데. 어느 정도의 수위 조절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태균 씨가 가장 싫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감옥에 가는 게 제일 싫어요. 구속되는 게 제일 싫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속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지고 갈 거냐는 요거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딜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방어 논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든지 요런 게 중요한 건데. 근데 어차피 그 명태균 씨가 뒤집어 씌우려고 해서 강혜경 씨라는 원래 이 씨로 알려진 분이 이제 폭로를 하고 다닌 거 아닙니까? 억울하다. 주범은 저기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해서 명태균 씨도 혼자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건 이제 그 두 분 사이에 법적 문제가 지금 있는 거. 근데 그것도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하더라고요.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 사이의 문제,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경 씨 간의 문제, 또 김영선 명태균 간의 문제, 이런 게 돈 문제와 그다음에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 다 껴 있어가지고. 근데 결국 그 교통정리 누가 해줍니까? 검찰이 해줘야 되잖아요. 검찰은 누가 이거를 해줍니까? 결국은 이 위에 있는 용산이든 뭐 누구든 간에 이런 게 작동을 한다면. 작동하면 어쨌든 정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명태균 씨는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자꾸 김재원이든 홍준표도 나와가지고 빨리 잡아가라. 안 잡아가고 뭐하냐 이러면 검찰이 어떤 신호를 받아서 명태균 씨한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과도한 어떤 그런 공세를 자기한테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검찰이.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차단하고, 명태균 씨가 바라는 거는 과거에 이 연이 있는데 그 용산 권력하고 요거를 좀 잘 살려서 법적 리스크는 어쨌든지 간에 어떤 방향이든 간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최소화해보자, 이런 접근을 지금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속도 조절을 하는 거겠죠. 어쨌든 전국에 여전히 핵입니다. 명태균, 김건희. 이거를 근데 언제까지,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만 봐도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예를 들면 이게 이런 일들, 이런 폭로나 이런 얘기들이 야당에서 나왔다. 대선 자금 수사죠 이거는. 그렇죠. 대선 자금 수사. 경선을 치르는데 여론조사가 들어가는 어떤 경선인데 물론 이 여론조사 자체가 무슨 경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그 경선의 순위를 정하는 근거로 들어간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그치. 이런 조작된 여론조사가 지금 어떻게 활용됐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뒤에서 돌아다녔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둠의 어떤 경로에서 돌아다녔을 수도 있고, 이러면서 막 돌고, 그렇죠. 뭐 비공개 여론조사상 지금 앞서고 있다고 한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론을 조작하는데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안철수와의 단일화에서 뭐 어떻게 사용됐을 수도 있고, 지금의 의혹은 여러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요런 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우리가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정권의 평행 세계에서 살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네. 그러면 대선 자금 수사 이런 걸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만약에 이런 잡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수준에서 지금
우리끼리 정리합시다 이래가지고 정리되는 문제냐? 그렇죠. 그거 아닌 거죠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덮는다고 덮어질 문제 아니지 않을까? 절대 덮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오빠가 뭘 알아? 어? 이거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이던데. 오빠가 좀 무식하고 철이 없다. 어느 오빠인지는 모르지만 그 오빠든 저 오빠든 뭘 모르는 건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강한 확신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그러잖아요. 그건 팩트다. 여사의 인식은 팩트다. 오빠는 입당 전부터 그 대선 치를 때까지 철이 없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근데 이준석 대표도 워낙 이제 명태균 씨랑 어쨌든 가까이 지냈다는 것이 되면서 스크래치가 많이 난 것 같아요. 홍매화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홍매화를 더 심었어야 되나? 그 저기 두 그루만 두 그루 심은 거죠? 거기 7불상가 뭐해서. 몇 그루인지 모르겠고. 네. 하여튼 사진에 의하면 심은 사람은 이준석이 아닙니다. 이준석 뒤에서 코를 긁고 있었고 삽질은 또 자기가 안 해 또 하여튼 삽질은 그 와중에 자기가 삽질은 안 합니다. 또 우리 천하람 의원 굴욕 사진으로 이제 평생 밈으로 남을 텐데 뒤에서 코만 긁고 있어. 천하람 의원도 그때 되게 좀 약간 뭐가 왔을 거예요. 내가 새벽에 지금 이거 뭐 하는 건가. 그러니까 결국 명태균 씨의 그 모든 제가 볼 때 그 커리어의 점프가 되는 그 과정이라는 거는 그냥 저의 추측은 명태균 씨의 설명이 거의 70% 맞는 거다. 김종인 박사로부터 김종인 박사의 심부름으로 시작이 돼서 다 박사들이잖아요. 김종인 박사, 명 박사, 김건희 박사의 박사들, 이 박사님들이 김종인 박사로부터 시작이 돼서 김종인 박사가 2022년 1월달에 비대위원장 할 때부터 윤석열과 별의 순간 언급을 했는데 그때 뭐 하여튼 뭘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데이터를 뭘 봤는지 어찌 압니까? 그치, 우리가 모르죠.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또 오세훈과 뭐 안철수 간의 단일화에도 내가 뭘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그거는 결국은 다 밝혀지긴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약간 성완종 리스트 같은 거야. 사실 그렇죠. 그때도 뭐 이완구, 뭐 홍준표 다 날라갔어야 되는 건데 뭐 참 제대로 안 밝혀졌잖아요. 사실. 그 커리어가 어쨌든 잘 따라가 보면 김종인 박사로부터 어쨌든 활용이 돼서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김종인, 이준석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준석이 대표가 되는데 기여를 해서 그래서 이준석이 대표되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특히 김건희 여사로부터 픽업이 돼서 여기서 또 큰 공을 세워서 윤석열 정권에서 내가 뭔가 하겠구나 이렇게 간 요 경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전체 퍼즐이 맞는 거잖아요. 그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나중에 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 아닌가. 뭐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의원이 아는 내용이나 또 이준석 의원이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이나 이런 게 뭐 안 나오겠습니까? 그게. 그래요. 이것도 계속 또 명태균 파문은 뭐 매일같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설명해도 1시간은 갈 거예요. 1시간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딴 데서 많이 하니까 일부러 제가 이제 비중을 줄인 거지. 그렇죠. 이 문제의 의미는 사실 엄청 큰 겁니다. 뭐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자, 거의 뭐 지금 보수 인사들이 다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부끄럽겠죠. 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왜? 아니 좀 똑똑한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스펙 좋은 애들도 많고, 네. 말되는 애들도 많을 텐데 어디서 이거 뭐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 오늘도 그런 칼럼 많이 받고 지난주에 언급한 그 우리 윤 실장님이라고 그분이 또 저기 주간동안인지 신동안인지 길게 또 쓰셨어요 이 얘기를. 네. 이게 뭐냐 지금 보수가 유능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윤태곤 선배는 내 얘기를 들어야지 왜 이상한 데 가서 컨설팅을 받나 이런 거 아니야? 우리가 너무 그렇게까지 가면은 또 네, 좀 그래? 그렇고. 네. 이번 주에 뭐 칼럼 중에는 중앙일보 오늘 거였나? 강찬호 기자? 네. 거기도 뭐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뭐 부인을 버리라고 했던가? 거기도 뭐 하여튼 뭐 그런 뭐 기사였던 것 같은데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도 주옥 같은 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 뭐 다 생각은 안 나는데. 그렇죠. 그리고 엊그저께인가 그 영남대 무슨 교수님 칼럼을 저기 외부 칼럼을 조선일보에서 받아가지고 네. 태종도 그 세종의 그 뭐 처가 시문 이쪽을 다 이렇게 척사를 했다.
하여튼 요즘 저희가 보수 혹은 용산에 드리고 싶은 충고는 유튜브 그만 봐라. 우리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유튜브 그만 보고요. 조중동 칼럼 좀 보세요. 그게 차라리 그게 너희 당신들이 사는 길이야. 차라리 근데 조중동을 또 미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워하겠죠.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가 되는 그 참모 중에 어떤 분이 기자한테 그런 말 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미워하겠죠. 조중동 믿지 마라. 아직도 조중동한테 속고 있느냐. 근데 나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하는 얘긴데 그런 얘기는 우리가 왕년에 막 안티조선 뭐 이런 얘기도 하던 그치. 우리가 하던 얘기인데 왜 소위 말하는 김건희 라인이다라고 지금 지목된 이분들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왜 거기 있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사실 찐윤 같은 분들 방송에서 만나고 이제 끝나고 뭐 커피 한잔 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잖아요. 여기는 정말로 진심으로 확신범으로 비윤만 돼도 좌파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당황했어요. 아니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아니 어느 대변인 출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약간 좀 놀래가지고 정말 저렇게 생각한다고? 왜냐면 이게 마이크 꺼진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보수 패널이랑 무슨 각 잡고 싸우거나 뭐 보지도 않고 이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냥 얘기하고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은 좀 놀랐어요. 저게 이번에 사실 이것도 웃겨. 그 대부분 신문에서 아까 그것도 있죠. 서울교육감 진보교육감 또 당선 이랬는데 아시아투데이인가 거기서는 좌파 교육감 당선 이래가지고 저도 정근식 교수님 좀 친분이 있고 이제 역시 또 진보 주류야 또. 민변에 뭐 명문대 마이크 좀 끄고 얘기하는. 아니 제 그 지난번에 못 나오셔서 김수현 변호사 나올 때 그때는 제가 선거법 때문에 제2 교수님이라고 말만 했는데 한센인 관련해서 제가 소송을 했고 정근식 교육감님이라고 하죠. 정근식 교수님이 원래 한센인 관련한 그 논문이나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런 쪽도 했고 제자 중에는 한센인 문제로 그래서 박사를 받아서 어디 교수님 대신 제 또래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예전에 말레이시아에 소록도 같은 데가 있어요. 순가이브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같이 4년 전인가 말레이시아 여행 아니지 견학을 같이 갔던 그런 사입니다. 정근식 화이팅. 무슨 얘기야? 하여튼 그건 좌파 교육감은 아니잖아. 근데 좌파라는 개념을 그렇게 막 쓰지 마세요. 좌파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니까요. 한동훈 대표도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그거야. 다 좌파래. 민주당도 좌파래. 민주당도 늘 당황하는 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질문이 틀렸어. 질문이. 올바른 질문은 우리의 세계관에서 올바른 질문은 이거라고요. 김준우는 좌파인가? 이게 올바른 질문이라고. 그치. 얘 애매한데? 우리끼리 이게 좌파야? 좀 애매한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울 때 하는 그 얘긴데 그게. 예? 좌파입니까? 본인이? 마이크 끄고 우리 다시 얘기합시다. 어떤 분과 이제 말씀 나눴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방송가에서 이제 소위 뭐 친윤의 포지션에 있는 분들도 마이크 꺼지면 저는 슬픔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네. 이거를 방어를 해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한 그러한 슬픔. 근데 요즘 사실 만나는 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저는 요즘 안 나가니까 저도 이제 좀 저도 못 만나죠 요새는. 근데 어쨌든 그분들 요즘 나오는 분들은 주로 이제 비윤 친한으로 이제 가는 분들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윤희석, 뭐 김종혁, 뭐 이런 분들은 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지금. 아니 저는 그분들조차도 만날 수가 없고, 뭐 완전히 저는 퇴출이 됐는데 지금. 저는 유튜브만 전전하는데. 근데 이제 과거에 조금 그래도 방송에 조금 나가고 할 때는 이제 뭐 친윤이신 분들도 있고 뭐 한데 그분들도 마이크 꺼지면 힘들어하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조금 대통령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에 좋은 이슈가 나오면 조금 행복해하기도 하고 근데 방송을 할 때 보면은 이걸 이렇게 옹호하나 막 이런 논리로 옹호를 하나 막 싶은 그쵸. 그런 묘기를 많이 부렸는데 그쵸. 요새는 이제는 친윤 친한이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방송에서 이제 우리가 퇴출된 방송들 있잖아요. 이 방송에서 섭외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한 균형을 맞추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가? 뭐 토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명이 나와요. 아실 거예요. 4명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많은데 요즘? 네? 많아 4명 나오는 프로그램은.
S에도 있고 네, K에도 뭐. 있고 M에도 있습니다. 네, 4명이 나오는 이제 토론 프로그램인데 균형을 이렇게 맞췄다가 한번 박살이 났어요. 국민의힘, 민주당, 그 다음에 개혁신당,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이렇게 불렀으면은 물론 정의당 입장에서는 슬픈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원내 의석도 있고. 왠지 아는 방송 같다. 네. 월요일 날 하던 프로 얘기하는 거구나. 아니 뭐 몰라요. 아무튼 이거 뭐 원내 의석도 있고. 뭐 말이 되죠. 그다음에 보수들 개혁신당이니까 보수들 그다음에 뭐 그들의 표현으로 진보들 뭐 근데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균형 맞췄지 않느냐.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친윤과 KBS 내부의 KBS라고 얘기했네. 방송국 내부의 이제 그 보수파들은 여당 하나에 야당 3명 아니냐.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2명, 민주당 2명 이렇게 재편됐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것도 열받는데 요새는 코너 이름도 바뀌었어. 거기. 요새는 내부에서 이제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 친윤 친한을 맞춰야 된다 균형을. 친한이 나오면은 이게 진짜 또 KBS PD 하기 힘들다. 근데 K만 그런 게 아니고 비슷한 얘기를 다른 데서도 들었어. 근데 M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M은 지금 항전 분위기니까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친한 친윤까지 맞춰야 돼가지고 힘들다. 거기는 근데 진행자도 친한이잖아. 그렇게 알려져 있으나 그러나 뭐 하여튼 그런 점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이 방송도 이 권력의 심층부에서 정말 이렇게 돋보기 들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방송이 충성을 다 바친다. 그러면 금방금방 알아주고 금방금방 보상도 주고 이럴 텐데 관심이 없어요. 이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없다가 자기들 편이 방송이 불공정해요. 이렇게 우는 소리 하면 뭐? 이러니까 왜 불공정해? 이럴 때 이 자기 편들이 와가지고 이거 봐요 친한만 불러요 막 이렇게 아니면은 또 막 불호령 내리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 사실 이번 국감 때 그 민영삼 씨가 감사로 간 줄 처음 알았어요. 감사요? 네, 어디 감사로 갔잖아요. 무슨 감사로 가요? 감사가 아니고 그 뭡니까 코바코의 대장으로 간 거잖아요. 사장으로 간 거였어요? 거기가 뭐지? 뭐 대장으로 감사 아니야? 아니 용서받지 못할 장들이 봐봐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사장이라고요. 이 사장으로 보내고 이자를 그리고 더 이런 이자들이 얼마나 웃긴 자들인지 아십니까? 그 KBS에 KBS 출신의 KBS의 최 PD라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검사 사칭 사건의 그 최 PD. 이 최 PD라는 분이 공정언론 시민연대인가 뭐 이런 거를 공동 대표를 지내시고 그래가지고 맨날 KBS 라디오에 김민아 같은 이런 뭐 이상한 애들이 나온다 이런 거 맨날 모니터링하고 최모 씨 있어요. 맨날 그런 거 하고 그런 거를 뒤에서 막 잘한다 하고 KBS 라디오가 완전 좌파다 이런 거를 막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선방심의 이런데 위원으로 들어가서 이 좌파 라디오 민원 들어온 거를 자기가 처리해요. 자기가 처리해가지고 이유가 있다. 이런 거를 막 이건 나쁜 라디오야. 이 이유가 있다라고 그래갖고 탄압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뭐가 됐는지 아십니까? 뭐가 됐어?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으로. 여의도에 있는 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장난칩니까? 그리고 이분이 뭡니까? 재판정에는 또 가가지고 재판정에 와가지고 옛날에 제가 검사 사칭 그거 할 때 이재명 씨가 당시에 옆에서 뭐 뭐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증언하고 뭐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 생각해 보시면 이 최모 씨가 기자회견도 해요. 그 당시에 검사 사칭할 때 말이죠. 옆에서 이재명 당시 이 변호사가 말이죠 막 이러면서 기자회견하고 이게 뭐냐. 저는 사실 KBS 요즘 이제 출연한 지 몇 달 됐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 열린 토론에 이제 제가 월요일 날 고정이었는데 갑자기 그 낮에 있는 시사본부나 이제 앞에 최강 시사에서 연락이 와요. 누가 펑크가 났는데 좀 나와주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작가나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근데 월요일 날 저녁에 방송 나오는데
하루에 2번 이 채널에 나오는 게 맞냐. 사실 뭐 이준석 대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루에 2-3번도 나오는데 저는 이런 것도 혹시 문제 안 되냐라고 늘 이제 체크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냐 뭐 윤석열 정부냐 상관없이 그냥 방송이라는 게 또 이제 그런 거 막 상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PD들이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 월요일 밤에 나오고 화요일 새벽에 나와도 괜찮아요? 라고 막 저는 물어봐서 이 진짜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참 했는데 제가 참 쓸데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아니 저도 그 당시에 최강시사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것 때 시사야 하셨잖아. 그래서 네. 아마 그때 최강시사를 화요일 목요일 날 아침을 하고 그 다음에 월수금을 심야에 하는 이제 시사야라는 프로를 하고 이렇게 맞췄어요. 그거를 안 겹치게 처음에. 맞아요. 근데 월요일 수요일을 하던 한겨레 기자가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고 이제 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침에 뉴스 브리핑을 하는 게 그게 진짜 힘든 일입니다. 힘듭니다. 4시에 일어나가지고 신문을 본 다음에 그거를 원고를 막 정리해가지고 그 이제 보낸 다음에 열심히 택시 타고 가가지고 이제 막 하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출연료를 억만금을 줍니까? 아니죠. 출연료를 뭐 들으면 기가 찰 정도를 줍니다. 여러분 들으면 기가 찰 겁니다. 그 돈 받고 그걸 했어? 라고 생각할 정도 줍니다. K가 M보다 짭니다. 네. 참고로. 장성철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성철 소장님이 어느 라디오 방송에 가서 그런 말씀했어요. 저희 보수 쪽에는 그 돈 받고 할 사람이 없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일을 하는데 할 사람이 없잖아요.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정상근 기자 화이팅.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최강시사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냥 일주일 다 해라. 그래가지고 사람 못 구하니까. 네. 아니 그럼 제가 그러면은 어느 날은 월수금은 그럼 이틀 월수금은 하루에 2번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하니까 너무 많이 나온다고 막 뭐라 하죠. 정권이 바뀌고 막 탄압을 받으니까 죄송하다고 하루에 2번 나오는 거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방송과 뒷얘기도 하면 또 따로 특집을 하나 편성해야 되는데. 그거 한 3일 하죠. 그렇죠. 어쨌든 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 제 고민이 있는데 조회수는 그래도 뭐 한 5천 뭐 이제 김민아 평론가 나오는 방송 중에서 하위권이긴 한데 아니 최고의 방송이죠. 이게. 야망을 이루어가는 근데 방송. 구독자는 1,600 보통은 이제 구독자가 많고 그런 사람들 또 돈 주고 구독자를 샀다는 의혹이 있는 방송들도 많긴 한데 옛날에 어쨌든 우리가 그럴 수는 없고 저희는 구독자는 적고 조회수는 높습니다. 그래서 좋아요랑 구독을 좀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과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 뭐 하나 보자. 이렇게 뭘 하나 보자. 아이고 뭐 이렇게 이제 애쓴다. 뭐 야망 뭐 이거 뭐 또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김준호 요즘 뭐 하나 했더니 뭐 방송가에서 안 불러줘가지고 골방에서 유튜브 찍고 있구나 이렇게 보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과연 김준우가 어떻게 야망을 실현하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끝장난다 이게 결국은 결국 가서는 끝장나는 걸로 된다. 이거를 꼭 구독을 하셔가지고 끝까지 지켜보셔야 이 방송이 어떻게 파산하는지 보겠다. 아니, 이 야망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현장을 보실 수가 있다. 네. 제가 볼 때는 차차 이런 것도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김준우 일상 브이로그 이런 것도 올라온다 이제. 네. 그건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뭐 이런 게. 그래요.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 또 뵙고 그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 이 사회가 좀 더 조금이라도 평안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